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2024년 유통물류통계집에 따르면 직구 거래액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역직구 거래액은 상승 후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여기에 시커머스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라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며 성장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K-콘텐츠, K-뷰티까지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유통업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유통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장에 가서 직접 사거나 농가에 가서 직접 사거나 그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소비가 실현되어지는 접점을 이룬다는 것이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리테일 테라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유통학회 어떤 곳인가요? 제가 29대 회장입니다. 네. 95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처음 설립되게 된 배경은 유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수입품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개방 때문에 유통산업 전체가 개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학술 토론을 하고 연구에 대한 주제들을 함께 정하고 이런 발전 과정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업 등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통경제, 국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유통산업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GDP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전체 GDP 중에 지금 소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28%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 경제의 3분의 1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유통산업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가가치들이 구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가 실현되어지는 접점을 이룬다는 것이 유통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장에 가서 직접 사거나 아니면 농가에 가서 간혹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농가에 가서 직접 사거나 그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예,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사과 사는데, 그렇죠. 예, 아니면 휴지 사는데 이런 데만 소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모아서 소비자들과 제조 상품들이 서로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것 이외에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리테일 테라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테일 테라피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차지하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는 소비 경험입니다. 소비 경험을 어떻게 더 잘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필요한 상품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유통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제조 섹터, 제조업체에서 구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구성 기업들의 역할들과 소비 섹터,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 사이에 끊임없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수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유통은. 그렇죠.
우리 사회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유통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벌써 코로나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생각한 지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만남을 좀 더 자제하고 접촉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요. 서비스 생산과 서비스 소비의 비분리성입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헤어샵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헤어 디자이너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서로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원격 서비스와 같은 형태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에 있는데 이런 비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비분리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더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분리가 잘 되는 쪽에서는 혜택이 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오히려 큰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특성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한 점에서 온라인 쇼핑 분야에 대한 확장과 사회적 확산은 한국에서 상당히 선구적으로 실험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쇼핑이 처음 구성되어지던 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쯤에 온라인 쇼핑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상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옷입니다. 옷이요? 예, 옷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라든가 재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안 만져보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네. 상당히 많은 의류 소비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구매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상황에서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었던 거죠. 개별적인 상품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재질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경험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패션 상품들을 우리가 온라인 쇼핑 안에 포섭해 나가는 과정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진행이 된 이후에 또 다르게 또 도전 과제가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온라인 쇼핑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토일렛 페이퍼 모델입니다. 토일렛 페이퍼 모델이요? 예, 토일렛 페이퍼. 우리 화장실에 쓰는 화장실 휴지요. 화장지요. 네네. 부피는 크지만 단가는 낮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 절대 안 될 거라고 했던 거죠. 네. 비슷한 형태의 상품들로 기저귀 같은 게 있죠. 아기들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기저귀들은 부피는 크지만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낮죠. 이런 것들은 배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개별 소비자까지 연결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10년대에 한국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보섭해냅니다. 그러면서 배송망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런 토일렛 페이퍼 모델을 한국에서 극복한 대표적인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가 네. 초창기에 가장 아기용 기저귀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별명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결국은 물류의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전 과제로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게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품이 식품이 있을 수 있겠죠. 상할 수 있으니까요. 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운송 과정에서 계속 콜드 체인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비대면성에서 고려해서 본다면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맛보고 사면 내 소비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가공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에서 신선식품들로 막 흡수해 나가는 시기가 2016년에서 2018년 정도 사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때 대표적인 업체가 새벽 배송을 시작한 마켓컬리. 아, 마켓컬리요. 또 상장까지 성공을 했죠. 마켓컬리는. 뭐 이렇게 신선식품에 대한 콜드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성공하는 것이 보이고 여기에 다른 경쟁 기업들이 더 들어와서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터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게 되어지니까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품군의 확장들이 없었으면 온라인 쇼핑이 대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초기에는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결품 사태 같은 것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대구에 대한 지역적인 어떤 그 봉쇄만 있었을 때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점차 더 커졌고요. 뭐 이러한 것이 가속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흐름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 되거든요. 근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소위 알테쉬라고 해가지고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영업을 한 거는 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미션은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해외의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우리가 이걸 아웃바운드 CBT, 아웃바운드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웃바운드 CBT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였고요. 이런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러한 점에서 세계 곳곳에 자기 거점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했었고 그 중에 한 3번째 정도 되는 게 한국이었고요. 제일 큰 시장이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브라질이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런 성장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중국 도매 상품들이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고요. 이러한 관건들을 넘어가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자기 시장을 갖다 확대해 나갔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의 그 움직임들이 존재했는데 이런 다른 측면의 움직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패션 클러스터들이 패션 뭐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동대문 시장 같은데요. 예. 예. 또는 남대문 시장. 알죠. 예. 이런 곳이 공급원을 점점 더 상류를 찾아서 중국으로 이전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사오는 또는 뭐 더 쉽게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해외에서 직접 컨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시험해보는 그런 시장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여기에 따라서 동대문에 있었던 도매 기능이 중국의 항저우나 아니면 남쪽에 있는 광저우 쪽으로 이전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고 한국의 수입 사무소들이 거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수출이죠.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양상들 갖다 보인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온저우라고 하는 것이 생산의 거점인데 이러한 곳을 잘 구성해서 여기에서 상품을 도입해 갖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파는 뭐 일종의 온라인 삼각거래와 같은 것들을 형성시키면서 불행히도 한국의 도매 거점들은 점점 더 중국으로 밀착해 되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의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알리바바와 같은 곳이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소매 판매를 해보자.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이 2022년에서 4년 사이 정도가 된 것 같고요. 2023년도에 특히 아주 공격적으로 광고라든가 촉진에 대한 그 투자를 하면서 상품을 팔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당시 중국 경기 내수가 점점 침체되어져 가니까 중국에 있었던 재고 상품들을 한국에 떨이 판매한 거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무한정 소진되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 시스템들이 돌아가기를 중국 정부는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쌍순환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외로 우리가 상품을 빼내야 국내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의 흐름이 돌아서 이게 같이 성장의 바퀴를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뭐 여기에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덩달아 테무가 소개되어지고, 예, 그리고 쉬인이 가끔 끼어 있고, 뭐 맞아요. 이런 식이 되어서 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역시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상품의 규모가 1조 정도였거든요. 2023년 말이 되면 이게 3조가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순증분은 2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큽니다. 커 보이는데 국내 내수 시장에서 2024년 기준으로 네이버와 쿠팡이 각각 한 40조 정도 매출을 일으킵니다. 40조요? 예, 40조 정도.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킨다는 게 소매 매출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품 거래액이 그 정도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각각의 20분의 1, 5% 정도 수준인 거니까 사실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전체 규모가 올해 추정컨대 한 24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조에서 2배가 늘어서 4조가 됐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예, 한뭐 2%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시장에 대한 점유로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온라인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폐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회장님께서는?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행태가 4인 가족이고 이 4인 가족이 집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런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식료품 공급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위로 계속해서 쇼핑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했고요. 소비 패턴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같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식구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저 집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본 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셨나요? 한 일주일 전쯤. 오래되셨네요. 뭐 둘 다 다른 맞아요. 자기 각자의 생활들을 패턴이 다르니까.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시간이 서로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요새 농담 삼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집사람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으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된다. 그만큼 각자의 생활 패턴이 또 다르고 예, 하니까. 개별화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1인 가구면 더 할 거고요. 이러니까 기존의 대응 패턴만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대응하는 데 대한 대응 역량을 규제가 막은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규제가 영업시간을 규제했다는 것 또는 영업일을 규제했다는 것 자체도 타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 코로나 시기 때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잖아요. 특히 신선식품 배송에 대한 그런 수요가 확 늘어났는데 신선식품을 가장 잘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대형마트이죠. 그런데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규제 때문에 그렇죠. 해당되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작업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생겨나는 시기에 새벽 배송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 시간도 대형마트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못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어 측면이 생겼던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은 대형마트의 기본적인 포맷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로 생활 문화 공간을 같이 붙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입점업체들로 미니몰 같은 걸 구성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소비 경험을 재창출하는 형태로 지금은 전환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영업시간 규제는 대형마트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의 규제이고, 이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그 대형마트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한국의 유통계 좀 위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이자 또 소비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한국 브랜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K자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앞에 K를 붙이면 이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K 브랜드가 붙는 순간 이 K라고 하는 브랜드는 외국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면 그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생기는 거죠. 그 영국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비틀즈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이후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영국 소유가 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다 독일에 팔렸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구축되어진 브랜드가 다시 이전되어서 세계 사람들한테 수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K-뷰티 자체가 자체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이건 K를 띄워버려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글로벌 컨슈머 컬처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내수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힘을 자랑했던, 경제에서 힘을 자랑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막강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미국이 현재까지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도 얼마든지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팔려면 우리 취향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세계에 보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K 브랜드의 양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수요에 걸맞는 성향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유통경제가 다시 한번 더 살아나고 효율적인 유통 생태계가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한국유통학회장 이동일 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